K9A2는 이전 모델보다 더욱 향상된 장전 속도와 더욱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죠. 이 같은 퀀텀 점프는 모두 A1 기반에서 이뤄낸 시스템 덕분입니다. A2와 A3, 그리고 차륜형의 개발 및 대량 생산은 한국의 인프라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의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조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지갑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은데요. 이 사업에서 한국의 자랑이자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도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프랑스 등 쟁쟁한 방산 강국을 압도한 숨겨진 반전 소식,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연방정부 입찰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내놓으라 하는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정보 요청서는 향후 진행될 본 입찰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적인 첫 단계로 참가 희망 업체들에게 자사가 보유한 자주포의 구체적인 사양과 기술적 성능 데이터 등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특히 미 국방부가 납기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보 요청서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산된 자주포 초도 물량 한 분과 그에 상응하는 재장전 차량 한 대, 그리고 안전성 시험평가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 인력과 물자를 미 육군 시험센터까지 보내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었죠. 또한 실제 야전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단계에서 미국산 자주포 6문과 재장전 차량 6대, 그리고 운용 시험에 필요한 제반 인력과 물자를 지정된 미 육군 기지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와 같은 매우 상세하고 압박적인 질문을 통해 단순한 서류상의 성능이 아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전력화 능력을 갖추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확인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무기 공급 능력이야말로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미군이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스피드 납기의 달인 한화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후보는 독특하게도 모두 차륜형 자주포 모델입니다. 독일 라이멘탈사의 RCH-155, 스웨덴의 아처,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 등이 한화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차륜형을 요구하는 데에는 신속한 해외 전개 능력과 비교적 저렴한 운용 유지 비용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궤도형인 K9을 주력으로 생산해온 한화가 차륜형 모델을 아직 개발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전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화가 타사 대비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 배경에는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 라인과 함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의 비밀병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발표에 따르면 놀랍게도 한화는 벌써 K9 자주포의 차륜형 버전을 비밀리에 개발하여 생산 단계에 돌입했으며 오는 2026년 초에는 실제 시험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디펜스 USA의 제이슨 팍 이사는 K9에 바퀴 달린 새로운 버전이 이미 생산 라인에 있으며 2026년 초에 본격적인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차륜형 모델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운용 중인 K9A1의 성능을 뛰어넘어 완전 자동장전 시스템과 승무원 감소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K9A2 자주포의 강력한 포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존 K9이 가진 막강한 화력과 신뢰성은 그대로 개성하면서도 현재 미군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신속한 기동성과 운용 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바퀴 달린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굳이 자국산 무기가 아닌 해외 제품을 도입하려 하는가입니다. 자주포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는 현대 방위산업의 핵심 원리인 규모의 경제와 이미 완벽하게 검증된 대규모 생산 라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대 자주포는 155mm라는 화력의 규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 성능과 화력의 상한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즉, 그보다 중요한 경쟁력은 바로 합리적인 생산 단가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전세계 어디서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부품 수급 능력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K9 자주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K9은 이미 대한민국을 포함해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등 전세계 10개국에서 2200문 이상이 실제로 운용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베스트셀러이죠. 이는 곧 규모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른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역시 K9보다 우수한 자주포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에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의 자주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크루세이더는 계획상 당시 현존하는 그 어떤 자주포도 성능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목표로 개발되었는데요. 주포는 155mm 56 구경장에 전열화학 곡사포를 채용하였고 혁신적인 자동장전 장치와 모듈식 장약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분당 최대 12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분당 10발의 속도로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발 및 생산 비용이었죠. 총 사업 비용이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은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성능 추구로 인해 차체의 중량이 너무 무거워져서 미군의 가장 큰 전략 수송기인 C5 갤럭시로도 공수가 어려워 신속한 해외 전개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드러내는데요. 결국 크루세이더는 단 한 대도 양산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사거리 연장 포병 ERCA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아픔까지 겪었는데요. ERCA 사업은 기존 자주포의 2배에 달하는 70km 이상의 경이적인 사거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포신의 길이를 무려 58 구경장까지 극단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포신이 포탄 발사 시에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심각한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비용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번의 쓰라린 실패는 미국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지원상 성능이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대량으로 또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야전에 배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실패한 무기와 다름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K9 자주포의 성공 비결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K9A1이라는 검증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량을 이뤄냈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무인 포탑을 목표로 하는 미래를 위한 개발 K9A3와 함께 신속한 배치와 같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륜형 모델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미래의 요구 조건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라인까지 구축한 것이 바로 한국이죠. 이러한 K9의 현실적인 강점을 경쟁 모델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일례로 독일 KNDS사의 RCH-155는 사측이 제시하는 재원상 성능만 놓고 보면 매우 혁신적이고 뛰어난 자주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동 중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단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 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뛰어난 성능이 아직 대량 생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상의 시제품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RCH-155의 실제 양산과 전력화 일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상태이고 언제 제대로 인도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조사인 KNDS는 RCH-155의 구체적인 생산 라인이나 공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2022년 우크라이나가 18문의 RCH-155 구매를 독일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당시 회사 대변인은 이제야 생산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주문을 받은 시점에도 즉시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된 라인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사실상 소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는 수십 년간 수천 대를 생산하며 완벽하게 안정화된 한 라인을 보유한 K9 자주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독일 연방군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RCH-155의 배치는 이미 두 번째 크게 지연되었으며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생산 라인 부재뿐만 아니라 RCH-155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휘 통제 시스템인 크로피바와 통합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 자주포뿐만이 아닌데요. 차륜형 자주포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이스라엘 LB 시스템의 아트모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덴마크가 차기 자주포로 아트모스를 선정한 이후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이 확정되었는데 하지만 이 역시 납품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생산 라인 부재와 함께 민간용 GPS 시스템이 탑재되어 이를 군용으로 교체하는 데에만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이스라엘 본토의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포탄 및 로켓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의 정세에 따라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전 세계에 걸쳐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망을 구축한 K9의 강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K9 하나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번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K9 자주포가 선정되어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불과 70년 전 첫
처참했던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변변한 전차는커녕 자주포 한 문조차 없이 오직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 나라를 지켜야만 했는데요. 북한군의 T-34 전차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올 때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고, 그때 미군이 긴급하게 지원해준 M36 잭슨 대전차 자주포와 M101 곡사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무기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지원국이었던 그 미국에 우리 기술로 만든 최첨단 무기를 역으로 수출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최근 중국의 가장 큰 지상군 부대이자 과거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핵심 부대였던 인민해방군 제82 집단군에서 대규모 자주포 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군의 주력 150호 자주포인 PLZ-05의 실전 훈련 과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이 영상을 통해 자국 포병 전력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낙후된 운용 실태만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국제적인 창피를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탄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을 차체가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영상 속 PLZ-05 자주포는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반동을 전혀 1도 잡지 못해 마치 문어크를 하듯 뒤로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현수장치 및 차체 설계 결함 문제인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부사수가 포탄 발사 직전 위험을 무릅쓰고 차체 밖으로 나와 궤도 뒤에 받침대, 즉 스페이드를 설치하는 매우 촌티나는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차체는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심각하게 밀려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불안한 문제를 넘어 현대 포병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죠. 초탄 발사 후 차체가 크게 밀려나 버리며 다음 탄을 쏘기 위해 다시 조준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분당 발사 속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와 같은 현대 포병의 핵심 생존 전술인 슈덴스급 전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적의 대포병 레이더의 발사 위치가 탐지되는 순간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지 못하는 포는 적의 반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병 운용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격 지휘 체계의 충격적인 낙후성이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관측병이 구식 망원경으로 목표를 식별한 뒤 무전기를 통해 표적의 좌표를 숫자로 하나하나 직접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각한데요. 이 같은 통신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누르거나 통신 불량으로 인해 수신자가 잘못 알아듣는 등 인적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자칫 아군을 쏠 수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포병 시스템은 관측부터 분석, 결심, 타격에 이르는 이른바 킬체인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디지털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K9 자주포에 탑재된 자동 사격 통지 장치는 관측 자산으로부터 암호화된 표적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하는 즉시 자체의 위치 정보와 기상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동으로 정확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포신을 정렬하여 수십 초 내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좌표를 일일이 목소리로 전달하는 중국군의 아날로그 방식은 1분 1초가 아쉬운 급박한 현대 전장의 속도 경쟁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죠. 중국산 자주포와 한국산 자주포를 놓고 고민하는 중립국들에게 그야말로 중국 자주포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홍보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한화의 K9이 이번 미국 자주포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K9은 명실상부한 전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90% 이상을 석권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대한 도전이 현재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그럼에도 K9이 중국 자주포를 못 이기는 이유. 아니, 춤까지 추며 즐기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지난 9월 10일 새벽 폴란드 동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러시아제 드론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 영공으로 침범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방공망을 향한 러시아의 치밀한 도발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19대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유럽 전체의 허술한 방공망이 만연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방 세계에서 독자적 다층 방공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후 세국분인 상황에 한국의 진임 방공체계가 유럽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번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폴란드 총리는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최고 수위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였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즉각 나토 헌장 4조의 발동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는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나토는 폴란드의 안보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부전선 방어태세 강화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나토 신속대응군 소속 병력 약 4만 명이 폴란드 국경 지역으로 즉각 이동하여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모든 육로 국경이 전면 봉쇄되었으며 발트해에서는 나토 상설 해상군의 경계 수준이 최고 단계로 격상되는 등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감이 유럽 대륙을 뒤덮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북한 무인기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는 한국 입장에서는 야 고작 드론 몇 대를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드론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나토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범이라는 데 있죠. 만약 나토가 이번 도발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는 나토의 영공은 언제든 넘나들어도 괜찮다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러시아의 이번 드론 침범은 결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나토의 방공 시스템과 의사결정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스트레스 테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나토가 더욱 크게 반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드론과 함께 의도적으로 저가형 미끼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했는데요. 의도는 물론 얼마나 빨리 탐지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대응할 건가,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덫에 걸린 폴란드와 나토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죠. 겉으로 보기에는 드론을 격추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한 듯한 폴란드, 그러나 실상을 파고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폴란드 공군은 비상 출격한 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로 총 4대의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요격은 역설적으로 폴란드 방공망의 치명적인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말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계란2와 같이 비교적 저고도로 느리게 비행하는 드론은 지상에 촘촘하게 배치된 저렴하고 효율적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요격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어선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중저고도 방공망은 여전히 S125 네바, 2K12 쿱과 같이 구소련 시절에 도입되어 수십 년간 운용된 노후화된 시스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식 시스템들은 현대적인 소형 드론이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결국 1차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리자 폴란드는 급하게 F-16 전투기를 공중에 띄우고 여기에 더해 발당 가격이 무려 8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상 레이더의 무력화로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조기경보 통제기 AWACS까지 동원해야 했죠.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한 저가형 드론으로 미끼를 던졌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수십 배의 경제적 군사적 비용 소모를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야로스라프 그로마진스키 폴란드 육군 중장은 유로 뉴스와인 TV에서 이번 작전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투입은 파리를 잡으려 대포를 쏜 격이라고 견해를 밝혔죠.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인 베노지스 예비역 중장도 드론에 맞서 F-35와 F-22를 투입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번에 러시아가 작정하고 미끼용 드론 50대와 실제 공격용 순항미사일 50발을 섞어 동시에 100개의 표적을 날려보내는 포화 공격을 감행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유럽의 방공망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단과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릴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다층 방공체계 즉 KAMD가 폴란드를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AMD의 핵심 철학이 최적의 비용으로 최적의 요격 자산을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KAMD는 단순히 최첨단 무기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고도와 위협에 맞춰 설계된 여러 방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비호복합, LAMD, 천궁, LSM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각 시스템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연동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KAMD의 가장 낮은 최전선 계층을 담당하는 비호복합은 유럽 방공망이 직면한 교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나 비행장 같은 핵심 자산을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드론, 헬리콥터로부터 보호
보호하는 단거리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30mm 쌍열 자주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하이브리드 교전 방식을 채택한 비오는 탐지된 위협의 종류와 거리에 따라 수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훨씬 저렴한 기관포탄을 먼저 사용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요격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죠. 또한 LAMD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장사정포 위협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KAMD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 개 포대가 이론적으로 동시에 190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압도적인 동시교전 능력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중러와 같이 물량으로 쏟아붓는 포화 공격에 최적화된 대응 개념이죠. LAMD는 함대공 미사일 해궁의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요격탄의 가격을 기존 대비 40%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LAMD는 폴란드가 직면한 러시아의 대규모 순항미사일 및 드론 공격 시나리오에 가장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셈이죠. 또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2는 KAMD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광역 방공 시스템인데요. 중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 광범위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의 레이더로 탐지, 추적, 유도 등 모든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의 생존성을 높이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죠. 천궁2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요격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M은 KAMD의 가장 높은 최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전략적 요격 자산입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마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종말 단계 상층에서 직접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대기권 상층 희박한 공기 속에서 정밀한 제어로 적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고고도 직격 파괴 기술은 미국의 사드와 동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LSM의 존재는 KAMD가 적어도 드론부터 고고도 탄도미사일까지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이 촘촘하게 연결된 완벽한 다층 방어망임을 의미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폴란드나 나토 국가들이 왜 한국제를 도입하겠냐, 유럽제가 없으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도입하겠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한국제 방공체계만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럽은 이미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무기의 납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무기 절차가 복잡하고 전 세계에 주문이 밀려있어 실제 인도까지 이게 언제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지금도 하마스와 티격대느라 대규모 물량을 신속하게 해외에 공급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죠. 반면 대한민국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물량을 약속된 성능으로 공급하는 경이로운 생산 능력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심 기술 이전에 극도로 민감한데 일례로 아이언돔의 핵심인 위험 예측 알고리즘과 교전 소프트웨어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로서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미국에게조차 이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소스 코드가 없다면 자국의 통합 방공 네트워크에 완벽하게 융화시킬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만 작동하게 되어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죠. 방공망의 핵심은 통합인데 미국의 최신 통합지휘체계 IBCS는 강력하지만 폴란드가 세계 첫 도입국으로서 겪는 기술적, 시간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훨씬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폴란드가 원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죠. 비오복합 LAMD, 천궁, LSM으로 이어지는 KAMD는 처음부터 통합을 전제로 개발된 완성형 패키지이기에 폴란드는 각기 다른 제조사의 무기를 사와서 통합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미 완벽하게 연동되는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비용, 리스크를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며 감행한 드론 도발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우로전에서의 러시아를 롤모델로 삼는 북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꾸준히 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내며 우리 군의 방공망 허점을 집요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술을 학습한 북한의 비대칭 도발은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대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KAMD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하죠.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공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개발된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와 핵심 데이터가 적국으로 유출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기술 유출, 사형 집행, 반대하면 러시아에 사는 북한계 중국인.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결정체인 KF-21 보라매가 연일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 과제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차원을 넘어선 보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해외 기술 종속을 끊어내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이라는 꿈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F-35와 F-22 등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매우 명확한 데이터가 최근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항공산업과 발전산업의 핵심인 가스터빈 기술 데이터인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0월 13일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 380MW급 대형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2026년까지 해당 가스터빈의 공급을 완료할 예정인데 두산에서는 생산까지 단 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빠른 납기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핵심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이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독일 지멘스와 같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빠른 공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 절묘한 시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뢰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3년 정부와 함께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위한 국제 과제를 시작했으며 2025년 역사적인 첫 수출 계약을 맺기까지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연구 개발에 매달려왔는데요. 하지만 항공우주 및 발전산업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쾌거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가스터빈의 종주국이자 세계 기술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 당당히 진출했다는 점인데요. 혹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번 수출이 성사된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은 이미 김포 열평화 발전소에서 15,000시간 이상의 장기 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63.2%에 달하는 높은 열 효율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죠. 사실 가스터빈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터빈 입구 온도 TIT인데요.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은 더욱 강력한 힘을 내뿜고 동시에 연비는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죠. 문제는 이 온도를 단 1도 높이는 것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난관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쇳물조차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초고온의 연소가스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는 수백 개의 터빈 블레이드를 끊임없이 때리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만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공학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극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모델인 DGT-6 가스터빈의 TIT는 무려 1650도,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휘사의 최신의 모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중국이 그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도 수십 년간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죠. 최근 중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F급 가스터빈의 터빈 입구 온도는 약 1300도에서 1400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온도 차이를 넘어 소재공학, 정밀주조, 냉각 기술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아직은 따라잡기 힘든 거대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하죠. 또한 중국 가스터빈은 300MW급으로 한국의 380MW급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 80MW 차이를 넘어 기술의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MW는 일반적인 가정 약 2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량으로 웬만한 중수도시 하나를 추가로 밝힐 수 있는 발전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하며 극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H클래스의 초대형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수출까지 이루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공업 제조 역량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해외 전문 매체들 역시 이러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가스터빈 전문지 가스터빈 월드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후발 주자였던 한국이 단기간에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로
달러로 우뚝 섰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국가는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이 왜 KF-21 전투기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 제트 엔진은 고온 고압 가스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다는 동일한 과학적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00도가 넘는 극한의 고온을 견뎌내는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은 두 분야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GE나 롤스로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제작사들이 대부분 소형 항공 엔진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술을 발전시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으로 진출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하는 독특한 역방향 개발 경로를 택한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항공 엔진 제작사들과는 달리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게 됩니다. 특히 발전용 터빈 블레이드는 항공기 엔진용 블레이드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데요. 이 거대하고 무거운 부품이 수천도의 열과 엄청난 원심력을 견디며 변형이나 균열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벼워야 하는 항공 엔진 부품의 내구성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욱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더 오래 버티는 기술을 이미 체득한 셈이죠. 또한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100%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연소기, 터빈 등 가장 뜨거운 부분인 이른바 핫섹션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외부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있어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수출 통제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성능 개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산 KF-21에 탑재된 엔진으로 딱 좋다는 것이죠. 딱 좋아! 현재 우리 공군의 KF-21 보라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그 심장인 엔진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하며 자주국방을 향한 마지막 길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자 할 때 엔진의 원산지인 미국이 설정한 국제무기 거래 규정 ITAR로 인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투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는 단 한 대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타국 엔진이 지닌 문제점은 현재 터키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터키의 칸 전투기는 개발 초기부터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엔진 수급 문제인데요. 현재 비행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시제기들은 우리 KF-21과 마찬가지로 미국 지휘사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터키의 러시아 S-400 도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은 카차를 발동했고, 이로 인해 터키는 F-35 전투기 공동개발 퇴출 및 F110 엔진 추가 도입까지 불확실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온라인의 6월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칸의 개발 일정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계획되었던 첫 번째 양산 시제기의 초도 비행은 2026년 1분기로, 두 번째 시제기는 2026년 2분기로, 그리고 세 번째 시제기는 2027년 초로 각각 연기되었죠. 터키 항공 우주 산업의 총괄 매니저조차 공급망 및 제조상의 문제를 공식적인 지원 사유로 언급했는데, 이는 엔진 수급 문제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터키 칸의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초의 기술 실증기 비행은 단지 이 항공기가 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사실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바로 시험 비행 몫이었습니다. 즉 레이더, 항정 장비, 무장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고난도 기동을 수행하며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핵심적인 비행시험 단계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칸 프로젝트가 단순한 선전용 목각 비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KF-21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총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하여 최소 4년간 2000소티 이상의 비행시험을 계획했는데, 반면 칸은 KF-21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면서도 고작 3대의 시제기로 단 3년뿐인 비행시험만 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엔진 수급을 못하면 사실상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어찌어찌 계획대로 자체 개발 엔진인 TF35000을 장착하더라도 기존 F110 엔진과 크기, 무게, 추력, 공기 흡입 요구량, 냉각 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실 구조부터 공기 흡입구, 연료 시스템, 비행장
인제 후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기체 전반에 걸친 대규모 재설계와 혹독한 검증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수반되어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를 하나 더 개발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아덱스 2025를 앞두고 최종 점검 비행에 나선 KF-21 시제기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하늘로 쏙 꽂힌 KF-21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가 하며 급격한 선의 기동과 인멜만 턴, 그리고 고속 롤링 기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도 기동을 자유자재로 선보였죠.
이런 사항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기술은 우리가 F-22 랩터의 F-119 엔진과 동급 수준의 국산 엔진을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제트 엔진의 걸작으로 불리는 F-22의 F-119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는 1649도입니다. 바로 이 경이로운 온도가 F-22에게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부여하는 힘의 근원이죠. 그런데 두산이 개발에 성공한 최신 발전용 가스터빈의 터빈 입구 온도는 무려 1650도에 달합니다. 이 두 숫자의 비교는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넘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졌던 초내열 소재 기술과 초고온 부품 설계 및 냉각 기술의 정점에 이미 도달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세계 항공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F-35가 가진 다목적성과 F-22가 가진 고기동성을 모두 갖춘 궁극의 하이브리드형 5세대 전투기가 KF-21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22급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애프터버너의 도움 없이도 마 1.5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순항 비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넓히고 전투 시 에너지 관리와 생존성 측면에서 4.5세대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우위를 지니게 되죠. 또한 KF-21은 F-22보다 더 넓은 내부 연료 및 무장 탑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엔진의 추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KF-21은 훨씬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하고도 최고의 비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F-35의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을 농락하며 터키 칸을 선택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머지않아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신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칸 시제기 개발 일정이 이미 지연되고 있고 2028년으로 예정된 초도 양산 목표 달성 가능성 또한 매우 비관적입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 통합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까지 남아있어 인도네시아의 공군력 현대화 계획 자체가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까지 지연되어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 지연 사태로 인해 칸 프로젝트가 엔진, 항전 장비 등 핵심 기술 대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터키가 인도네시아에게 약속했던 기술 이전이 결국 뻥카였음이 드러나고 있죠. 설령 때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인데요. 현재 인디가 도입을 확정했거나 이미 도입이 완료된 전투기 기종만 해도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한국의 KF-21, 러시아의 수호-27, 수호-30, 영국의 호크 MK-200, 그리고 터키의 칸까지 무려 7개에 달하며 생산국은 6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중국제 젠10 구매 루머까지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보급 관련 재앙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필요한 예비 부품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고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부품이 부족할 때마다 전투기 전체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종별로 서로 다른 정비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에 고도로 숙련된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복잡한 보급 체계는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의 비율, 즉 가동률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인도네시아의 보급 담당관 예따 초카세우는 지금 저녁 마려울 듯 오늘의 한 줄 평 맛있다고 다 섞어 놓게 되면 응 개밥. 세계 최고의 MLRS인 한국 천무 시스템이 천무 3.0으로 본격 진화하며 그 놀라운 성능에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하나이어로 채널에 공개된 천무 3.0의 공식 영상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요. 이동하는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LPGW-100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서울 아덱스에서도 실물이 공개된 이 무기는 로켓에서 발사되어 전개된 후 목표물을 향해 독자적으로 비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탑재
탑재된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패키지가 최종 유도 단계에서 극도로 정밀한 유도를 제공합니다. 즉 목표물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도 정확하게 추적하여 파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심지어 대지 대함용으로 개발될 일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또 패권 도전과 남중국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에게 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놀랍게도 LPGW-100은 세계 최초로 유도탄과 드론이 결합된 형태의 신무기입니다. 사실 카미카제 드론과 같은 배회형 탄약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현재 우로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화가 LPGW-100을 세계 최초의 신무기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탄약 자체에 적용된 대단히 독창적인 기술 때문입니다. 기존의 배회형 탄약은 대부분 박격포나 별도의 전용 캐니스터에서 발사되어 자체 프로펠러로 비행했는데요. 이 방식은 목표 지역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PGW-100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마치 2단무리 로켓과 유사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죠. 1단계 고속 접근 단계에서는 기존의 CGR-080 유도 로켓이 LPGW-100을 탄두처럼 싣고 마하 3에서 4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목표 지역 80km 부근까지 순식간에 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천무와 동일한데요. 이후 배회 및 타격 단계부터 그 독창성이 드러나는데, 목표 고도에서 로켓이 LPGW-100을 안정적으로 분리시키면 LPGW-100은 즉시 접혀있던 날개를 펼치고 자체 전기 프로펠러를 가동하여 저속으로 목표 지역 상공을 배회하는 비행을 시작하죠. 이 방식은 적에게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탐지 및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적의 방공망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로켓 자체를 탐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로켓 내부에서 분리되어 비행을 시작하는, 그것도 전기 모터로 구동되어 극히 적은 소음만 발생하는 소형 배회 탄약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응 속도도 기존 배회형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적의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표적이 아군에게 탐지되었을 때 기존의 배회 탄약은 그곳까지 날아가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려 이미 표적이 사라진 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LPGW-100은 강력한 로켓의 힘으로 단 수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기존 배회형과 차별화된 천무 3.0 LPGW-100의 독창성인데요. 이에 해외 매체인 EDR 매거진 디프크로스와 같은 소식통은 천무 3.0을 두고 현대 전장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면서 놀라운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위에 열거된 특징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무 3.0에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반전 성능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강력한 항제 및 능력입니다. 엔간한 전자전은 CR도 안 맥히는 LPGW-100인데요. 초기 및 중간 유도 단계에서 강력한 항제 및 GNSS, INS로 목표 구역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만약 GPS가 완전히 무력화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바로 사전에 저장된 지역 및 영상 데이터와 실제 비행 지역을 대조하는 IBN 영상 기반 항법으로 또다시 스스로 보정하는데요. 그런데 종말 단계에 와보니 사전에 저장된 지형이 달라졌다. 그럼 바로 외부 신호 없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EOIR 시커까지 작동합니다. 이처럼 적의 모든 전자전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비대칭적 우위를 제공하죠. 또한 비행 중 표적 재입력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콤 데이터 링크 탑재로 발사 후에도 운용자는 탄약의 비행을 통제하고 실시간 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임무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데요. 이는 MLRS4대에 전례 없는 전술적 유연성을 부여하며 분산된 자산의 협력적 교전을 가능하게 하죠. 여기에 뭐니뭐니 해도 길어진 100km 사거리가 킥입니다. 모체인 CGR-80 로켓의 최대 사거리에 배회형 탄약 자체의 비행 능력이 더해져 시스템 총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군단급 포병의 사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긴 사거리는 천무의 생존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죠. 아군 MLRS는 적의 주력 대포병 레이더나 포병의 반격 사거리에서 훨씬 벗어난 안전한 후방에서 적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뛰어난 성능마저도 천무 3.0 기술의 핵심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천무 3.0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AI이기 때문이죠. 공개된 자료에서는 탄약의 시커 부분에 AI 파워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고성능 AI 알고리즘이 탄약의 말단 엣지 프로세서에 직접 탑재되어 중앙 서버와의 통신 없이도 스스로 보고 알고리즘을 분석해 전장을 판단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2대 이상의 배회형 탄약이 동시에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AI 기반의 협업, 즉 군집 자율 교전 가능성을 시사하죠. 여러 발의 LPGW-100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누가 표적을 찾고 누가 타격하고 누가 망을 볼지 스스로 결정하는 군집 자율 교전입니다.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AI 기반 전투 피해 평가입니다. 기존에는 포탄을 쏜 후 위성이나 정찰기가 다시 가서 맞았는지 파괴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만, 천무 3.0은 AI 탄약이 스스로 타격 결과를 평가할 수 있죠. 타격용 탄이 임무를 완수하면 함께 비행하던 동료
종료 탄약이 즉시 표적 5개 중 4개 파괴, 1개 잔존과 같은 실시간 BDA를 수행하고 지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관측병 및 지휘소에서 했던 정거장을 AI가 수분내로 압축해버린다는 의미이죠. 적 지휘관은 첫 피격에서 살아남아도 자신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즉각적인 2차 타격이 이어진다는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로써 천무는 더 이상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 AI 탄약들을 전장에 풀어놓아 스스로 사냥하고 결과까지 보고하게 만드는 AI 헌터킬러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천무의 도약에 벌써부터 해외에서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바로 중국과 남중국의 분쟁을 겪고 있는 섬나라 필리핀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특히 최근 천무의 대한미사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난 14일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천무에서 발사되는 대함탄도미사일, 즉 CTM-ASBM 도입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CTM-ASBM의 개발이 앞서 설명한 LPGW-100 개발에 결정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유도기술, 즉 고충격 환경을 견디는 첨단 시커와 정밀 유도항법 제어 기술이 ASBM 개발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CTM-ASBM 도입 시나리오는 남중국해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대칭 억제 전략 핵심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필리핀이 천무 ASBM을 손에 넣게 된다면 중국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해져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ASBM 발사대인 천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동식인 천무 차량이 루손섬의 정글이나 팔라완 섬의 동굴에 완벽하게 은폐한다면 천무의 존재 자체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특히 휴덴스쿠 전술을 구사하는 이 이동식 발사대를 중국의 모든 ISR 자산으로 24시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발사전 단계의 방어는 100% 실패하는 것이죠. 또한 중국 함대는 날아오는 ASBM 탄두를 요격할 수 없는데요. 탄두는 마 5에서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함대의 수직에서 내리꽂힙니다. 함대 방공 레이더는 전통적으로 수평선에서 날아오는 암속 순항 미사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수직에서 극초음속으로 접근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대응 능력이 극히 부족하죠. 더군다나 CTM-ASBM은 종말 단계에서 스스로 S자 비행이나 풀업 기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의 계산된 예상 요격 지점을 실시간으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특히 천무 ASBM의 듀얼 시커 역시 중국 항공모함의 정확한 형상 또는 타입 055 구축함의 고유한 덱 형태와 같은 특정 형상 정보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서 중국 함정이 뿌려대는 연막용 체프와 플레어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본체를 박살낼 수 있죠. 현재 중국의 방어 시스템은 20세기의 전자전 논리에 머물러 있으며 21세기의 AI 기반 형상 인식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니, 미국 다음으로 AI 기술이 발전된 중국이라면서 왜 도대체 인민해방군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 레이더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AI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AI입니다. 틱톡 알고리즘이나 안면인식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미사일 탄두에 탑재되는 군용 AI는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극한의 환경에서 제한된 전력과 초소형 칩만으로 실시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계가 명확하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드웨어 병목 현상, 즉 반도체 때문입니다. 모든 AI는 결국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중국은 AI 알고리즘 설계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구동할 가장 진보된 군용칩을 생산하는 능력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군용칩은 섭씨 수천도의 열, 엄청난 진동과 쥐를 견뎌야 합니다. 중국이 SMIC 등을 통해 칠라노급 칩을 일부 생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엄연한 민간용이며 CTM-ASBM과 같은 첨단 미사일의 AI를 구동할 군용 칩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방어 시스템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이전에 설계된 구시대 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드웨어 성능이 제한적이니 방어 논리 역시 20세기형 전자전 논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수출국 제재입니다. 바로 한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한국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오래된 패턴이라며 한미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우리의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그 격차로 인해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기술 탈취인데요. 지금도 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원자로, 미사일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이 짜장머니로 인해 허무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기술 유출 협력 의혹입니다. 이
2024년 초 KF-21 개발의 심장부인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전투기의 민감한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이들이 접근하려 한 자료에는 KF-21 핵심 설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수년간 분담금을 연체하며 사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인도네시아의 고의적인 기술 탈취 시도였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며, 최근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평양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자카르타는 북한의 중요한 외교 거점이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유출에 성공한 기술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제3국이나 무기 암시장에 데이터를 판매할 경우 북한은 가장 적극적인 구매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은 북한 해커가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내부망을 해킹하여 KF-21 데이터를 탈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혹은 둘이 짜고 해킹기를 내줄지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자산이자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적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기술 방어막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렇게 된 김에 인니에 현무 줘야겠네요. 쏴줘야겠다고.